때는 2011년 8월 17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112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주택가 골목인데요. 남자 2명이 아주머니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갔어요. 큰일 난 것 같은데 빨리 좀 와주세요. 신고자는 누구였습니까? 신고자는 골목을 지나던 학생이었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떤 남자 둘이 아주머니를 마구 때리더니 아유.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한 명은 뒷좌석에 또 한 명은 운전석에 올라타 도망가는 걸 목격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목격자나 CCTV는 없었나요? 학생이 목격한 장소가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이라 CCTV는 없었고요. 밤 12시가 넘은 시각이라 목격자도 신고한 학생뿐이었습니다. 현장 주변도 샅샅이 살펴봤지만 범인이나 피해자를 추정할 만한 단서는 없었습니다. 혹시 만약에 신고한 학생이 뭔가 더 기억한 건 없었나요? 뭐 차종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차 색깔은 또 기억할 수 있잖아요. 네. 찰나의 순간이었는데도 다행히 잘 봤더라고요. 차종은 검정색 앞문태였다고 했고요. 차 뒷번호 4자리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빠져나갔는지까지 디테일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차량 조회는 됐습니까? 번호 조회를 해봤는데 전환 신고된 번호판이더라고요. 번호판까지 훔쳐서 갈아 끼운 거면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납치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밤 사이에 그 동네에 들어온 혹시 실종 신고는 없었습니까? 저희도 계속 기다렸는데 아침이 밝을 때까지 들어온 실종 신고는 없었습니다. 학생이 얘기한 방향을 따라 도로변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딱 한 군데서 찍힌 게 있더라고요. 수원에서 화성 방향으로 빠져나갔더라고요. 하지만 그 행적은 추적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하는 놈들인데 왜 납치를 했지?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아주머니를 강제로 차에 태운 곳 근처에서 밤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안경이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피해자의 것인지 범인의 것인지 아니면 지나던 행인에 떨어뜨린 것인지 알 수는 없었는데요. 부러지지도 깨지지도 않은 안경 하나가 덜렁 있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안경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안경으로 근데 찾아낼 수 있는 게 있나? 의료 기록은 아니니까. 그렇죠. 뭐 그쵸. 기록될 만한 게 아니잖아요. 안경을 자세히 보니 1년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 1년 번호요? 안경에도 그런 게 있나? 뭐 좀 특이한 안경이었나? 맞춤 안경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인근 안경점에서 맞춤으로 이 안경을 사간 사람이 있을까 해서 현장 주변 안경점을 모두 찾아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 이제 기록이 남을 수도 있죠. 예. 뭔가 나왔나요? 네, 사건 현장에서 멀지 않은 안경점에서 판매한 안경이더라고요. 번호 조회를 해보니까 구매자가 누군지 확인이 됐는데 40대 여성이었더라고요. 사건 현장 인근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야, 일단은 안경 주인을 찾았네요. 네. 일단 찾았어요. 40대면은 그 목격한 학생이 아주머니로 볼 수 있는 나이대이긴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안경 주인, 그분이 그 사라진 여성분이 혹시 맞았나요? 안경 주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집으로 찾아가 보니 집에 자녀만 혼자 있었습니다. 야. 엄마가 전날 집에 안 들어왔다고 했고요. 일 끝나고 친구 집에 있다가 오는 줄로만 알고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날 집에 안 들어왔으면 그분이 피해자가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강제로 차에 태워지면서 벗겨진 게 맞았나 보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괴한들에게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여성을 조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조 씨는 마트에서 일하면서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였고요. 주변에 원한이나 채무 관계를 의심할 만한 사람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형사님들은 영장을 발부받아서 조 씨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내역부터 살폈는데요. 살펴보는 순간 강도 범행의 피해자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고 합니다. 휴대전화는 강제로 차량에 태워진 직후인 새벽 12시 10분경부터 꺼져 있었고요. 신고가 들어온 지 3시간 후에 조 씨의 신용카드에서 현금 465만 원이 인출된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신용카드에서 인출된 거면 현금 서비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뽑을 수 있는 거 다 뽑은 거네. 그죠? 465만 5만 원. 일단 어디서 뽑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위치를 보니 화성에 한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곧장 찾아가서 확인해 봤는데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코와 목까지 가려지는 등산용 마스크로 얼굴을 다 가린 남자가 돈을 인출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이 피해자분의 안전이거든요. 그렇지. 왜냐면 돈을 원하는 대로 범인들이 했으면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뽑은 남자가 어디로 이동을 했는지 형사님들은 편의점 주변 CCTV를 열었는데요. CCTV를 여는 순간 또 이 형사님들의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돈을 모두 뽑은 남자가 편의점을 나와서 차를 탔는데 은색 쏘나타 차량에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에 돈 뽑은 남자만 탄 거예요? 아니면 피해자분은 아예 안 보였나요? 자, 형사님들은 이 CCTV를 다시 돌려서 네. 은색 차량이 주차한 순간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는데요. 네. 차 안에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자, 인근으로 들어오는 차가 보이시죠? 그리고 누가 내려요. 내리는 게 보여지고, 자, 걸어서 이동을 하죠. 그리고 누군가가 다시 들어오죠. 보이십니까? 뒤에 뒤에. 실내등이 켜진 요 순간에 뒷자리에 움직임이 보이시죠? 뒤에. 뒷자리에 뭐가 움직임?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검은 그림자가 이렇게. 일단 누가 있네. 사람 맞는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찾아? 공범이 저 차 안에 있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움직이는 게 사람 같으니까. 네. 뒷좌석에 탄 누군가가 옆에 있는 사람을 갑자기 확 누르는 듯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불이 켜지니까 노출될 수 있으니까 놀라서 확 눌렀을 수도 있네. 아씨 나쁜 진짜. 아줌마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현재 상황에 납치돼 있는 상황에. 지금 끌고 다니면서 지금 돈을 인출하는 거 아니에요? 아좀 풀어줘. 그 후에는 어디로 간 거죠? 형사님들은 다시 화면에 봤던 은색 차량을 범행 차량으로 특정합니다. 예. 예. 번호판을 확인한 결과 오산에 있는 렌터카 업체의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아 렌터카야? 아, 이게 또 뭐지? 갑자기? 애초에 훔친 번호판을 달고 다녔었는데 굳이 왜 렌터카를 갈아탔지? 그러니까 왜냐면 렌터카는 또 빌릴 때 인적사항 다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그게 다 남아서 나올 거 아니에요. 렌터카 업체에 찾아가서 은색 차량에 대해서 물어보니 직원이 차를 빌린 사람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조 씨를 납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들이 차를 빌린 거더라고요. 야, 이게 근데 좀 이상한 게 납치 후에 차를 빌린 거라면 정말 불필요한 행동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준비를 했고 모자도 눌러 쓰고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고 다니고 있는데 이런 치밀하게 준비한 범인들이 사실 렌트를 하려면 신분증도 보여줘야 되고 얼굴이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노출의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렌트카 차를 빌린 거 보면 이거는 계획이 아니고 갑자기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겨서 네. 거기에 대처하기 위한 이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을까. 그게 가장 유력하죠, 현재까지는. 렌터카 직원이 차를 빌린 사람을 아주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 그 차요? 아, 기억하죠. 그 새벽에
갑자기 아는 견인차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손님 차가 웅덩이에 빠졌다면서 그 차 한 대만 급하게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택시도 못 부르는 데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차를 끌고 갔는데 앞도 안 보이는 시커먼 논길인 거예요. 가보니까 글쎄 차가 아주 물웅덩이에 푹 빠져 있는데 그거였어요. 까만색 앞대. 학생이 봤던 검정차가 웅덩이에 빠진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렌트를 할 수밖에 없는. 없었지.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사고가 나서 바꿔 탄 거였다. 그렇죠. 그러면은 렌터카 직원이 간 거잖아요. 그냥 피해자를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때 조 씨가 타 있었으니까 은색 렌터카로 같이 갈아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맞잖아요. 네. 혹시 그 여성분은 못 봤대요? 그 직원이? 아니요. 현장에 여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운전자인 남성 혼자 있었다고 했고요. 차를 빌릴 때는 운전면허증도 보여줘야 되고 거기는 인적사항도 적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렇죠. 그 범인, 그 운전자는 확인이 됐나요? 받긴 받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모두 가짜였습니다. 다 허위로 작성했더라고요. 사고 차량을 맡겨놓은 상황이었으니까 당연히 차가 수리되면 찾으러 올 거라 생각해서 직원이 인적사항만 간단히 받고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렌터카 안에 그 GPS도 달려 있잖아요. 맞아. 그렇죠. 하필이면 실시간 GPS가 없는 차량을 빌려줬더라고요. 아니. 운행하고 하루 정도가 지나야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긴급하게 차량 수배부터 내렸습니다. 진짜 하필이면. 야, 하루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검정색 차량에서는 나온 게 없었나요? 그 범인을 추정할 만한 뭐 단서라든지. 공업사에 찾아가서 차 내부를 샅샅이 뒤져봤는데 작은 성냥감만한 종이 같은 게 보여서 확인을 해봤더니 피해자 조 씨의 증명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님들도 역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은색 차량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형사님들은 다급한 마음에 다시 업체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직원이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은색 차 아까 반납됐는데요? 아니, 차가 반납됐는데 직원은 왜 그 형사님한테 연락을 안 준 거죠? 저희가 직원에게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범인들하고 아는 사이일 수도 있고 또 차가 범죄랑 관련이 있다고 하면 빌려간 사람한테 연락을 취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요. 은색 차에 혹시라도 단서가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서 직원들에게 차가 어딨냐고 물어봤더니 들어오자마자 새 차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뒷좌석 여기저기에 진흙이 너무 많이 묻어있더랍니다. 그래서 새 차를 바로 맡겼다고 했습니다. 자, 세차까지 해버려서 뭔가 이 단서가 깨끗이 지워진 것 같지만 형사님들이 우산으로 바로 간 게 아주 신의 한 수였습니다. 세차 직전에 차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과수팀과 함께 차문을 열고 확인한 순간 이놈들 여기로 다시 오겠구나. 다시 온다고요? 이 범인들이 다시 이 차에 온다는 걸 확신했다고요? 네. 왜요? 차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번호판 4개가 들어있고 범인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옷이 있었습니다. 이걸 반드시 찾으러 오겠구나 싶더라고요. 이번엔 직원에게 사실대로 얘기하고 범인이 오면 신호를 달라고 한 뒤 근처에서 잠복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에 직원이 형사님께 달려옵니다. 형사님, 그 남자 다시 왔어요. 빨리 가봐요. 운전자 혼자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직원처럼 접근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신 거냐고 물으니까 차에 두고 간 물건이 있어서 왔는데 왜 그러시냐고 태연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조 씨 얘기를 꺼냈더니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서해 가서 얘기하자고 하고 바로 긴급 체크했습니다. 야, 태어나네. 일단은 신고 하루 만에 한 명을 잡은 거잖아요. 잡은 거죠. 아, 되게 빠르게 움직이셨네. 진짜 대단하시다. 예. 형사님들 앞에 제발로 찾아온 이 사람을 장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장 씨는 경찰서로 이송되는 중에도 자기는 차만 빌렸을 뿐인데 나한테 왜 이러냐 이렇게 따졌다고 해요. 그런데 형사님의 질문 한마디에 남자는 한 방에 무너집니다. 뭐라고 형사님이 하셨는데요? 한 방에 무너져요? 아주머니 살아계시냐? 하니까 갑자기 차를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바이트를 하더라고요. 너무 불길해. 제발 그 조 씨가 살아 계셨으면 좋겠는데. 야, 저희도 뭔가 잘못됐다고 직감이 들었습니다. 장 씨를 서로 데려와 조사를 시작했는데 강도 전과 이범이었고요. 전과가 있어서 그런지 쉽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CCTV를 들이대니 그제서야 피해자를 납치하고 돈을 인출한 것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돈을 인출한 후 화성 어느 부근에 피해자를 내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에 혹시 돌아왔나요? 조 씨는 여전히 귀가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기가 막히네 또. 피해자 얘기를 꺼낼 때마다 계속 구토를 하는 게 분명 뭔가 있는데 입을 안 여는 것 같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피해자 얘기를 할 때마다 지금 용의자의 몸이 반응을 하잖아요. 이런 걸 본다면 풀어줬다는 말은 이제 거짓말로 봐야 되고요. 전과자 같은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자기가 거짓말을 한 것이 밝혀지면 훨씬 더 중형을 받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전과자의 입장에서는 형사들이 피해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 그럼 어쨌든 그거는 피해자분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일단은 2인조였잖아요. 네. 공범이 누군지는 얘기했나요? 그놈들의 의리가 오래 가겠습니까? 알아불었군요. 불었죠. 아,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을 백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복역 중에 만난 깜빵 동기였습니다. 출소 후 사업 파트너로 다시 만납니다. 이 제주도에서 같이 PC방을 차렸던 건데요. 근데 이 사업이 잘 안 되면서 채무에 시달리게 되자 백 씨가 먼저 장 씨에게 우리 육지로 올라가서 한탕하자. 장 씨 말로는 사실상 범행을 주도한 건 백 씨고 본인은 백 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백 씨가 납치한 여성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검정색 차량이 웅덩이에 빠졌던 것도 사실 백 씨가 성폭행하겠다고 으슥한 곳으로 가자고 해서 차가 웅덩이에 빠지자 백 씨가 피해자를 데리고 근처에 숨어 있고 자기가 견인차를 부른 거라고 했습니다. 피해자 카드로 돈을 찾고 차로 돌아왔을 때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반항하니까 뒷좌석에 있던 백 씨가 어차피 우리 얼굴도 다 봤으니 그냥 죽이자고 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아, 왜 그러지? 왜 그랬을까? 야산에 차를 세웠더니 뒷좌석에서 백 씨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했고요. 본인은 시신을 묻는 것만 도와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냥 인간이 아니네. 그럼 조 씨의 시신은 발견이 됐나요? 장 씨가 말한 야산에서 안매장된 조 씨 시신을 발견했는데요. 참으로 끔찍하게도 속옷까지 다 벗겨진 나체 상태로 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국가서에 부검을 긴급을 해서 다음날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인은 장 씨 진술대로 경부 압박 지시사였습니다. 아, 참 잔인하다. 형사님들은 곧바로 백 씨에 대한 공개 수배를 내렸고요. 본격적인 추적에 들어갑니다.
장 씨의 진술에 따르면 렌터카에 두고 온 물건들은 되찾은 후에 함께 공항에서 만나 제주도로 돌아가기로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공항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백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렌터카 업체에 물건을 찾으러 왔을 때 인근까지 백 씨가 같이 왔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멀리서 본인이 잡히는 걸 봤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때 그 아까 말한 인근에서 보고 있었나 보다. 맞나 보네. 완전 꽁꽁 숨었겠는데요? 그렇지. 오히려 이제 더 숨겠죠. 맞습니다. 카드를 쓰거나 하지도 않았고요. 휴대폰도 계속 꺼져 있어 추적이 안 되더라고요. 이후 행적이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죠? 발매시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를 추적할 때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서 조력을 하고 있는지 이제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장 씨한테 물어보니까 백 씨가 육지에서 연락할 사람이 2명 정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 명은 정읍에 사는 백 씨의 전 여자친구이고 또 한 명은 청주에 사는 또 다른 감방 동기였습니다. 뭐 대학교도 아니고 동기가 뭐 이렇게 많아. 아이고. 야, 백 씨가 정말 두 사람을 찾아갔을까요? 일단 여자 쪽엔 연락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청주에 산다는 감방 동기를 찾아갔는데 며칠 전에 백 씨가 찾아왔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진짜로 그 깜빵 동기가 또 찾아갔네요. 백 씨가 대뜸 차를 좀 빌려줄 수 있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탁을 거절했더니 그냥 돌아갔고 그 이후엔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도망가려 하니까 차가 필요했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결국엔 또 다시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감방 동기와 만난 청주 지역 그리고 인근까지 렌터카 업체 빠르게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이놈들은 또 가짜로 다 적고 차를 빌릴 거 아닙니까? 백 씨도 급했는지 본인 면허증까지 내면서 차를 빌렸더라고요. 아, 이번엔 자기 이름으로 빌린 거예요? 네. 그럼 가짜 인적사항이 아니라? 아니라. 경찰이 추적하는 건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진 않을 텐데. 오산에서는 사고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대충 넘어갈 수는 있었어도 이번엔 호락호락하게 빌릴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 차에는 실시간 GPS가 달려 있어서 바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대전에서 광주를 거쳐 이미 순천으로 이동 중이더라고요. 이제 어디 있는지 꼬리가 잡혔네요, 이제. 그렇죠. 예. 1,500km의 추적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군요. 전남에서 경남으로 갔다가 또 전북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경남으로 내려오는 식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거의 12시간을 내리 달리더라고요. 발랄하네 아주.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 봐도 내가 수배가 떨어지고 추적당하고 있구나. 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더니 결국 마지막에 들어간 곳이 경남 남해 한 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도 있는 도로 쪽을 다 막아놓고 나머지 형사들은 섬으로 들어갔죠. 12시간 동안 차 타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네. 타고 다니면서 계속 생각을 하다가 결국엔 찾아낸 게 섬이었네. 그렇죠. 바보 아니야? 바보죠. 더 자기가 구석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도관에 든 쥐처럼. 그렇죠. 아이 나쁜. 추적을 시작한 지 약 14시간 만인 밤 11시경 섬 끝자락에 위치한 항구의 편의점 앞에 백 씨의 렌터카가 드디어 섭니다. 아, 잡았다, 드디어. 14시간 만에요? 네. 그 차가 지금 편의점 앞에 달겨있는 거 보니까 또 배는 고팠나 보다. 편의점에서 뭘 사고 있길래 저희가 그 앞을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뭔가 낌새를 챘는지 갑자기 바다 쪽으로 막 뛰어가는 겁니다. 바다 가면 사니? 에휴. 이 사람은 전과자니까 낌새를 차리고 또 그냥 바다로 그냥 뛰는 거네요. 이렇게. 쫓아가서 잡았나요? 바다로 뛰어가는 놈을 노영사가 재빨리 따라붙더니 다리를 탁 걸어 넘어뜨린 겁니다. 그때 저희 팀 형사들이 한꺼번에 덮쳐 육탄전을 벌이다 결국 검거했습니다. 네. 아, 잡았네요. 잡았어요. 범행은 순순히 인정합니까?
처음엔 잡았댔는데 이미 시신도 발견됐고 그간 모은 증거들을 보여주니까 그제야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은 증거를 뒤밀면 그때 꼬랑지 내리고.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의 범행이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아휴, 설마. 장 씨를 잡았을 때가 둘이 제주도에서 올라온 지 보름 정도 되는 날이었거든요. 트렁크에서 발견된 훔친 번호판도 4개나 되는 게 이상해서 분명히 여자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신고가 들어온 게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차량에 납치돼서 강도를 당했다는 신고가 전국에 몇 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전국에 몇 건? 이제 보름 동안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사고만 쳤구나. 아,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이게 도대체. 아, 보름 동안 대구, 광주, 칠곡, 전주 등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야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납치해 강도를 저지른 것만 총 5건으로 확인됐고요. 그중 일부는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짜 내가 어떡해. 야, 그냥 PC방 하지. 그전에도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다닌 거잖아요, 지금. 그쵸. 몇 건이야 지금. 네. 야밤에 힘없고 약한 여자들이나. 골라가지고. 네. 다른 5건의 그 사건의 피해자분들의 생사는 확인이 또 된 건가요? 그러니까. 네, 다행히 모두 확인됐습니다. 범인들은 자신들의 얼굴을 못 본 사람들은 살려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풀어주기 전에 피해자들의 신분증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찾아가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했고요. 아, 양날. 그러니까 얼굴을 못 봤기 때문에 살려줬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사망한 피해자분은 얼굴을 봐서 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웅덩이에 차가 빠지면서 오랜 시간 같이 이동을 하다 보니 본인들 얼굴과 정보가 노출돼서 살해를 결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 진짜 말도 안 얼굴 되는 봤다고.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 조 씨가 얼굴 보고 싶어서 받겠어요? 정보도 뭐 듣고 싶어서 들었겠어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름 동안 저질렀던 사건들을 포함해서요. 피해자 조 씨에 대한 강도, 강간, 살인, 사체 은닉 등의 혐의를 공동으로 인정받아서 백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요. 다만 장 씨는 성폭행을 하지 않은 점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쨌든 건식 살인에 가담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여러 건의 사건을 지금 같이 했던 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같이 공모하고 다녔잖아요. 같이 한 거잖아. 아, 근데 이게 그 피해자들은 죽기 전까지 살지만은 살고 있는 그냥 시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끔찍한 기억. 그럼 그 계속 기억에 그 트라우마가 남아 있을 텐데 그렇죠. 얼마나 이게 나쁜 짓이야. 2010년 5월 10일 자정이 간 넘은 시각 구미의 한 파출소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우리 딸이 말도 없이 제 차를 끌고 나간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좀 찾아주세요. 언제부터 딸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까? 신고 3시간 전쯤인 밤 9시쯤 어머님 가게가 집 바로 옆이어서 집에 왔다가 이제 딸을 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반바지 차림에 어딜 나갈 것 같아 보이지 않았고요. 근데 자정에 가게 문을 닫고 집에 와보니 딸이 없었더랍니다. 어머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신 이유가 뭐 있었나요? 뭐 딸이 뭐 짐을 싸서 나갔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편지 쓰고 나갔다든지 방이 어지럽혀져 있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급하게 신고를 받고 집에를 가봤는데요. 마치 슈퍼를 나간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뭔가가 사라져 있는 것도 없었고 컴퓨터 화면도 그대로 켜져 있었고요. 단 하나 이제 걸렸던 게 있는데 어머니도 별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단 하나 걸리는 거? 그게 뭐예요? 주방 쪽 창문이 하나 열려 있었는데 방충망이 조금 어떻게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5월이라 창문이 열려 있던 게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고 방충망이 언제 뜯겼는지는 어머니도 모르시더라고요. 혹시 딸이 어린 학생이었나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경찰에 신고하신 이유는 딸이 이제 자기 차를 끌고 가지 않았고 또 말도 없이 어머님 차를 가져간 데다가
휴대전화까지 이제 집에 두고 간 게 뭔가 좀 이상해서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 차량을 이제 숲에 걸어놓고 생활 반응을 확인해 봤는데요. 신고가 들어온 지 한 2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죠. 칠곡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새벽 1시 52분쯤 8만 원가량 기름을 넣고 카드를 썼더라고요. 칠곡에 왜 간 거죠? 예, 저희는 어머님한테 따님이 카드를 이제 썼다고 알려드리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밤 사이에 뭔 일은 없었나 싶어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새벽 5시경에 카드를 한 번 더 쓴 기록이 나왔는데 이게 좀 수상한 겁니다. 뭐가 이상했을까요? 다른 주유소에서 기름을 또 넣었더라고요. 어? 그것도 같은 칠곡에서요. 이번엔 3만 원을 결제를 했을 거예요. 근데 수배 차량이 도로 CCTV에도 걸리지 않더라고요. 뭔가 이거 쎄하다는 느낌이 왔는데 세 번째 카드 사용 기록이 날라오고 여성이 납치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설마 이번에도 주유소는 아니겠죠, 그러면? 주유소는 아니었겠죠. 주유소였습니다. 그것도 포항에서 결제가 됐는데 두 번째 카드를 끌건 후 약 11시간 만인 오후 4시 48분경에 5만 원을 끌었더라고요. 자기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 주유를 했더라면 너무 자주 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일단은 생활 반응을 계속 남겨서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멀리 가지 않고 처음에 8만 원을 넣고 계속 생활 반응을 이제 보이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포항이 끝이었다라고 하는 거지. 여기가 이제 조금 마음에 걸리는 상황이죠. 주유소 가서 확인은 해보셨나요? 이렇게 누가 썼는지. 그렇죠, 그렇죠. 주유소는 또 CCTV가 있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두 번째 기름을 넣었던 주유소 직원이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는데요. 스포츠 머리를 한 남성이었는데 앉아있는 상태여서 키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큰 편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얼굴을 못 봤다고 하던가요? 예, 신문지로 창문을 이제 가린 데다가 썬팅까지 짙어서 얼굴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거 좀 불안한데. 그러네요. 아, 참. 예, 그때가 포항에서 카드를 사용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인데요. 칠곡에서 주유를 했던 두 곳에서 CCTV를 확보하고 경찰서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포항 쪽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수배 차량을 찾은 것 같다고. 그동안 불안했던 모든 조짐들이 이제 차량에서 발견이 됩니다. 가출이나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강력 사건으로 전환이 됩니다. 경북 구미에서 실종됐던 30대 여성이 포항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 사망했구나. 진짜. 아이. 아파트 단지에서? 저 차량인데요. 어머. 핏자국? 시신은 여기 트렁크에. 아, 진짜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오후 6시경에 그 포항에서 순찰을 돌고 있던 경찰차에 이제 알람이 울렸다고 합니다. 수배 차량이 이제 도로 CCTV에 잡혔기 때문에 가까운 순찰차에 자동으로 이제 신호가 간 거고요. 급하게 이제 경찰차가 따라 붙으니까 차가 웬 아파트 주차장으로 빠지더랍니다. 차를 찾았을 때는 이미 운전석이며 조수석까지 모두 텅 비어 있는 상태였고. 어머. 수배가 이제 떨어져 있던 차량이니까 포항에 있던 감식팀이 출동을 해서 차량 내부를 이제 확인했는데 차 트렁크에서 사라진 여성이 사망한 채로 이제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범인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확인이 됐나요? 경찰 사이렌이 울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놀라서 이제 밖을 전부 다 내다 보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의 말로는 차 한 대가 급하게 주차장 이제 세우더니 웬 남자가 차에서 막 뛰어내려 이제 뒷산으로 뛰어 올라 도망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 이후부터 인근 도로를 모두 통제하고 검문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 이렇게? 예. 저 산인데요. 저 뒷산으로? 예.
아파트 뒷산 수색부터 검문 검색까지 당시 타 지역 경찰들까지 모두 동원돼 도망간 이제 범인을 찾아 나선 거였습니다. 피해 여성의 사인은 뭐였나요? 목이 졸려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얼굴이 이제 붓고 멍자국 있는 걸로 봐서는 범인이 피해 여성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폭행한 걸로 추정됐고요. 근데 시신이 굉장히 특이하게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특이한 결박? 어떻게 돼 있었는데요? 피해자의 옷이 벗겨지거나 한 건 아니었는데 피해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티셔츠로 양발이 묶여 있었고요. 여성용 이제 셔츠로 목과 양 손목을 연결해 결박을 했었습니다. 결박을 옷을 이용해서? 네, 피해자의 옷으로. 그러게요. 뭔가 급하게 제압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근데 이거는 범인이 가진 소위 그 시그너처 같아요. 사인 같은 거죠. 그래요? 네. 이놈만의 시그니처요? 네. 이게 왜냐면 주유를 3번이나 할 정도로 시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었고 또 이동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수배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박용으로 쓸 끈이라든지 테이프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옷만 이용을 해서 결박을 했거든요. 이춘재 사건과 강호수 사건도 오직 피해자들의 의복으로만 결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진 범죄자의 시그니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범인이 어떤 의도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사실 이런 사건의 대표적인 유형은 소위 성범죄자들 중에서 피해자를 가학적으로 공격하고 만족감을 추구하는 이런 변태적 성향의 성범죄자들인데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것보다 피해자의 의복으로 제압을 하고 결박을 해놨을 때 자신의 성적인 어떤 환상들이 훨씬 더 자극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아주 이런 왜곡된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현장에서 계속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내게 되는 거죠. 진짜 위험한 놈이네, 이건. 네. 차 안에 범인의 흔적은 없었나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운전대며 창문 등을 닦은 흔적이 있었고요. 과수팀이 차 안에서 이제 머리카락 등 이제 DNA가 나올 만한 것들을 수거해 감식을 맡겨봤는데 몇 점이 이제 남성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나온 DNA와도 일치했고요. 2010년이면 범죄자 DNA로 조회하기가 가능했던 때죠? 가능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2010년 5월에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네. 이 데이터베이스가 시작된 게 공교롭게도 7월부터예요. 그래서 전과범 대조는 불가능했습니다. 이게 용의자가 있는 경우에 대조는 충분히 가능한 시절이었고 2개월 차이로. 일단은 지금 범인을 제대로 목격한 사람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사실 뭐 주유소에 있던 직원분 그분도 사실 얼핏 본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신문지도 또 이렇게 가려놨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혹시 그 아파트 주민들 중에 범인을 본 사람은 없었나요? 멀리서 목격을 한 주민이 계셨는데 40대 후반의 남성으로 보인다고 했고요. 키가 좀 작은 편이라고. 아, 키가 좀 작은 편. 아까 그 주유소 직원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조금 어려운 게 그 주유소 직원분도 앉아있는 모습을 봤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멀리서 위에서 내려다 봤을 경우에 키를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연령대도 그렇고. 그러네요. 그래서 또 멀리 막 뛰어가는 모습만 본다면 그거 가지고 추정하기 좀 어렵죠. 그러면 이거 뭐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범인을 잡죠? 형사님들은 주유소 CCTV 영상을 들고 피해자 집 인근부터 찾아갑니다. 여성이 사라진 그날 밤 혹시 비슷한 남성을 본 사람이 있는지 먼저 탐문을 시작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웃분들이 범인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얼마 전에 문을 닫은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 주인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거기 위치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정말 황당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 맞은편에서 장사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 신원이 확인이 됐나요? 이 용의자를 지금부터 박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 씨는 당시에
46살이었습니다. 1991년에 징역 20년을 선고받고요. 2008년, 그러니까 17년을 교도소에서 살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전과자였습니다. 아, 쎄하죠. 근데 20년이면 굉장히 중형의 문제를 사건이네. 지은 거죠. 거의 일 수도 살인범이었던 있는 거죠. 거 아닌가요? 예, 살인을 저질렀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수사팀을 찾아서 이제 그 기록을 살펴봤더니 당시 피해자도 여성이었는데 결박한 상태나 그 형태가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거였어요. 피해자의 옷을 이용했나요? 피해자의 옷으로 결박한 건 아니었는데요. 긴 줄 하나로 이제 피해자 양 손목과 목을 연결해 피해자를 묶었던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뭐야. 결박된 도구는 달랐지만 양 손목과 목을 하나로 연결해 묶었다는 점이 결박 방식 굉장히 유사한 특징이 나타나고요. 결국은 출소한 지 2년 만에 동일한 방식으로 또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럼 이 사람이 100% 범인이네. 범인이네요. 이 범인이네. 그쵸. 바로 잡아야죠. 음. 어디 있던가요? 멀쩡하게도 집에 있었습니다. 정하지도 않았고요. 범행을 인정해요? 아, 물론 당연히 부인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럴 줄 알고 있었습니다. 91년도 사건 때도 증거가 확실한데도 이제 재판에서까지 범행을 전면 부인했었거든요. 그래서 순순히 자백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었습니다. 다만 이제 용의자인 박 씨의 DNA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임의 동행을 요구했었습니다. 아, 임의동행은 6시간 그쵸. 만에 풀어줘야 되잖아요. 충분한 시간이 아닌데 그 시간에 자백 안 하면 안 하죠. 물러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예, 재판까지 가서도 부인했던 놈이라 정식으로 과정을 거쳤습니다. 박 씨한테 DNA 채취를 동의받고 면봉으로 이제 타액을 묻혀 감식을 의뢰했고요. 박 씨의 차량에서도 머리카락 몇 점을 이제 수거해 감식에 맡겼습니다. 결과는요? 일치했습니다. 근데도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며 극구 부인했습니다. 나름 치밀하게 알리바이를 만들어 이제 놨더라고요. 범행 추정 시간에 약 1시간 간격으로 이제 사건 발생 지역에서 휴대전화를 2차례 사용한 걸 이미 확인했는데도 이제 그때 자신은 꿈이 다른 지역에 약속이 있어서 갔다가 취소되어 돌아오는 중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범행 추정 시각에 다른 데 있었다.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칠곡에서 처음 기름을 넣었을 때가 새벽 1시 52분이었는데요. 자기는 그때 대구에 있었다면서 식당에서 밥을 먹었으니까 한번 직접 확인해봐라 라고 했답니다. 야, 이번에 그럼 구미가 아니고 대구에 있었다고요? 근데 진짜 대구에 있었나요? 예, 칠곡에 있는 주유소에서 카드가 결제된 시각이 새벽 1시 52분이었고 대구에서 박 씨가 새벽 2시 19분에 식사를 한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동 시간이 약 28분? 야, 정도? 칠곡에서 대구면은 훨씬 더 걸리지 않나요? 어때요? 저희가 이제 칠곡 대구 그 거리감이 없어서 진짜 식사를 한 게 맞긴 맞나요? 대구랑 칠곡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먼 거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박 씨가 밥 먹었다고 한 식당이 대구 북구 쪽에 위치해 있어서 칠곡 그 주유소에서 20분이면 아주 넉넉하게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유소 직원과 아파트 주민이 목격한 인상착의로는 아까 전에 키가 좀 작은 편에 얼굴이 왜 둥구스름했던 것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박 씨 키가요 180이 넘고요. 각이 진 얼굴이라고 합니다. 180에 각이 지는 얼굴? 그래서 그 목격자들이 본 범인이 내가 아니지 않냐. 다른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 진짜 저희 팀 형사들이 힘이 좀 많이 빠졌던 건 재판에 가서 형사들이 DNA를 조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연봉에 묻혀간 침을 피해자 손톱에 저희가 막 넣었다고 하질 않나. 뭐 자기 머리카락을 피해자가 발견된 차량에 일부러 심은 거라고까지 그렇게 주장을. 일단 이걸 꼭 설명을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정말 차는 일단 포항에서 발견됐잖아요. 일단 경북경찰청에 있는 CSI 과수사대 요원들이 가서 거기서 증거물을 수집해가지고 이 체인 오브 커스터디라 그래서 현장에서의 증거물이 감정을 갖다가 법정에 올 때까지 모든 기록들, 열람 기록들이 바코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증거물이 어딘가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유출될 수도 없고 조작할 수도 없게끔. 애초에 그럴 수 없는 시스템이구나. 네, 시스템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이제 옛날에 오제이 심슨 때 그런 사건이 결정적인 증거물인데 과학수사대 요원이 이걸 들고 어디 갔다 오면 그 중간에 오염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범인한테 굳이 설명할 것도 아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말 같은 소리 하지. 아휴, 참. 에이, 재판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헛소리를 떠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91년 때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에서도 인정을 절대 안 했다라고 한 거 보면 이번 사건도 걱정이 좀 되는데 어땠나요? 예, 저희 경찰 조사에서도 끝까지 왜 그랬는지 범행 이유를 밝히지 않고 검찰에 이제 송치가 되었습니다. 재판에서도 그 이유를 털어놓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이 사건 재판 때 91년도 사건의 피해자를 왜 살해했는지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왜 그랬답니까? 만나던 여자가 무시해서 이제 살인을 했다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무시해서 살해라면 무시해서 일어난 살인 사건으로 보기에는 범행의 방식들이 이 결박의 방식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전혀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 피해자도 첫 번째 살인 때처럼 교류가 있거나 오가는 뭐 그런 게 있었을까? 모든 정황을 봤을 때 범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약간 호감을. 예,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첫 번째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저희들 추정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 범죄자들 특징이 자기가 일방적으로 접근을 해서 상대방의 어떤 그 반응이 없으면 그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왜곡된 감정에 의해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냥. 피해자가 무시한 게 아니고 자기가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서 있는 거지. 네. 그러면 자기가 호감을 표현했는데 그거를 다 거부한 사람은 다 죽여야 될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가 논리로 어딨어. 가야 되는 거죠. 범인이 좀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을까요?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박 씨가 방범창을 뜯고 피해 여성의 집으로 침입해 그 범행을 저지른 건 확인이 됐는데 도대체 왜 그랬는지 피해 여성의 어머니 차는 왜 끌고 왔는지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제 함구를 했습니다. 함감은 없는 게 죄가 덮어지니? 그러면 두 번째 사건은 출소해서 세 번째 살인을 하고 알려주겠다는 뭐 그거야? 뭐야 이게? 말 같지도 않은 무슨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항소에 상고까지 했는데요. 당연히 모두 기각이 됐고요. 부인한다고 증거가 사라지진 않으니까요. 두 번째 살인이다, 두 번째 살인. 2005년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경 한 중년 여성의 실종 신고로 시작됩니다. 전날 밤에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남편이 같이 술을 마신 동료 한 명과 찜질방에 갔다가 아침에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점심이 지나도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휴대폰도 계속 꺼져 있어서 아내분이 인근 지구대에 급하게 실종 신고를 한 겁니다. 실종 신고를 하기에는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네, 남편 휴대폰도 계속 꺼져 있고 연락이 안 되는 게 좀 이상해서 전날 남편과 회식한 동료들을 수소문해 연락해 봤는데
뜻밖에도 회식 후 남편과 찜질방에 갔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동료들 얘기로 전날 2차 회식 자리를 끝으로 모두 집으로 헤어졌고 남편 역시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인사하고 갔다는 겁니다. 평소 남편이 이런 적이 없는 데다 연락까지 안 되니까 불안한 마음에 아내가 일단 신고부터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4시간 후인 오후 6시 반경 아까와 같은 신고자로부터 다시 다급한 연락이 오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저 아까 실종 신고했던 사람인데요. 저희 남편이 납치당한 것 같아요. 응? 지금 남편 목숨이 위험하다는데 빨리 집으로 좀 와주세요. 아니면 남편한테 무슨 연락이라도 온 건가? 이 짧은 시간에 지금 이게 다 상황이 막 그쵸. 바뀌니까 네.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지금. 곧장 저희 팀 형사들이 집으로 가서 아내를 만났는데 손에 뭔가 들고 벌벌 떨고 있었답니다. 자세히 보니 청첩장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실종 신고를 하고 아내가 집에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후 6시쯤 누가 문을 두드려서 남편인 줄 알고 황급히 문을 열었더니 남편이 아닌 웬 택시기사 셔츠를 입은 중년의 남자 한 명이 서 있었다고 했고요. 대뜸 봉투 하나를 주면서 어떤 사람이 전해달라고 했다 하고 갔는데 봉투를 열어보니까 청첩장이었던 겁니다. 근데 누구의 청첩장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청첩장인데요. 이거를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 그럴까요? 네. 이렇게 그냥 평범한 청첩장, 결혼합니다라고 적혀 있는 그런 청첩장이에요, 그냥. 네. 청첩장을 어? 이게 뭐야? 여보 안 돼.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응? 나의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야. 내가 요구하는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다시 연락하는 장소로 갖다 줘. 경찰이나 누구한테 연락하면 나의 목숨이 어떻게 된다는 걸 당신이 알아서 생각하고 꼭 좀 준비를 해줘. 어머. 여보 사실은 다시 이야기하는데 5천만 원이 되지 않을 시에는 나의 목숨이 위태로워져. 나 좀 꼭 살려주길 바래. 2005년 11월 21일 16시 정각에 현안역 택시 승강장에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대기하면 돈을 받으러 간 사람에게 바로 건네주길 바람. 그리고요, 이 아래 남은 공간에 네. 다른 글씨체로 또 누가 글씨를 또 이어서 2줄 정도 썼거든요. 노파심에 경고하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남편은 죽습니다. 그 택시기사는 뭐죠? 택시기사가 뭐 우체부도 아니고 혹시 범인이랑 한패? 아, 그 택시기사부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편지를 전달한 택시기사는 찾았나요? 아니요. 아내분이 경황이 없어서 그냥 돌려보냈더라고요. 행적을 확인할 만한 CCTV도 없었고 그래서 범인과 한패인 건지 단순히 편지 심부름만 한 건지 정확히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아니 그럼 남편이 대체 어디서 어떻게 납치를 당했다는 거죠?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가던 길에 납치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상황은. 그렇게 추정됐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좀 이상했던 게 전날 회식 자리가 밤 9시쯤 끝났고요.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동료와 찜질방에 갔다가 다음날 집으로 가겠다며 전화한 시간이 그로부터 1시간 반 후인 밤 10시 30분이었던 겁니다. 회식이 있었던 9시, 그리고 메시지가 온 10시 반. 그 사이에 납치가 됐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게 회식 장소에서 부부가 사는 아파트까진 걸어서 약 10분 거리라 동료들 말대로 남편이 곧장 집으로 갔다면 독촉하고도 남을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1시간 반이 지나서 연락을 한 걸로 봐서 정황상 이미 남편이 귀갓길에 납치가 됐고 범인들이 납치 시간을 더울 목적으로
아내에게 거짓 전화를 시킨 게 아닌가 추정된 거죠. 이거는 범인이 한 명이 아닌가 본데요. 납치해서 전화를 시키고 일을 꾸며서 보내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범행 같지는 않아 보여요. 협박 편지도 쓰게 맞아요. 성인 남성을 납치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저렇게 편지를 쓰게 하고 또 자연스럽게 집에 전화까지 하게 되는 과정을 본다면 최소한 2명 이상이 하나씩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압을 하고 뭐 운전을 한다든지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 분담이 있는 공범관계에서 지금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2명 이상. 상당히 공포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저 편지 내용도 보면 오직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런 내용이. 네. 아니 그냥 길 가던 사람을 아무나 막 납치했다는 거예요. 이 돈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거기에다가 밤 9시면 다니는 사람들도 제법 있을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무모하게 납치를 했죠? 납치 순간에 큰 소리를 들었거나 납치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없었던 건가요? 네, 탐문서를 내봤지만 납치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고요. CCTV도 많지 않을 때라 단서가 될 만한 장면도 없었습니다. 이야, 뭐 황당하네. 적 없어요. 지금부터 이 납치된 남성을 이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는요, 대학교의 격리부장으로 확인이 됩니다. 형사님들은 격리부장 납치 사건에 총력을 다해서 수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수사를 하던 중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게 뭔데요? 이 씨 차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회식한 동료들 얘기로 이 씨가 전날 2차 회식 장소 근처에 차를 주차했었는데 헤어질 때 주차된 차 쪽으로 간 걸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봤는데 차가 없었고 아파트 주차장을 다 뒤져봤는데도 이 씨 차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 씨가 차에 탈 때 공격한 건가? 아니면 이 씨 차에 이 씨를 태워서 납치를? 그렇게 보였습니다. 당시 남편의 차가 고급 수용차라 돈을 노린 납치 강도라면 더 큰 가능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남편 차가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보면 단서가 좀 나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씨 차가 주차되었던 곳에도 CCTV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동선 추적이 너무 어려웠고요. 이 번호판 수배도 내렸지만요. 더 이상 차가 움직이질 않는지 연락이 오는 곳도 없다고 합니다. 이야. 그렇게 형사님들이 이곳저곳 발로 뛰면서 수사를 하는 동안 어느덧 이틀이 지나 11월 21일이 됩니다. 그 날짜가 왔네요. 그렇죠. 이틀 뒤. 약속한 11월 21일. 4시. 근데 범인이 여기로 올까요? 근데 그래도 남편의 차도 사라졌고 움직임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청첩장 편지에 적혀있던 이곳으로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편지에 시키는 대로 범인이든 관련 인물을 유인하기로 했고요. 형사들이 숨어 지켜보다가 수상한 인물이 있으면 덮치기로 한 겁니다. 위험한 상황을 대비하여 당시 천안경찰서에 있는 모든 형사들이 동원됐고요. 11월 21일 오후 4시경 이 씨의 아내와 아들이 돈가방을 챙겨서 아들 차로 먼저 약속 장소로 출발합니다. 돈가방 안에는요, 실제 돈과 가짜 돈을 섞은 현금 5천만 원과 GPS가 있었고요. 네. 약속대로 택시 승강장에 도착해서 비상 깜빡이 등을 켰습니다. 모든 형사들이 숨죽여서 차를 지켜보던 그때 정확히 5분이 지난 4시 5분경 이 아들의 차로 오토바이 한 대가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오토바이요? 오토바이요? 그럼 진짜 온 거예요? 진짜 왔어요? 네.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정말 이 씨 아들차 문을 두드렸고 이 씨 아내로부터 준비한 돈가방을 받더니 어디론가 다시 출발하더라고요. 어머. 여기서 바로 덮치는 건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형사 몇 명만 몰래 오토바이를 뒤를 따라 붙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따라가던 중에 한참을 달리던 오토바이가 드디어 멈춥니다. 그리고 돈가방을 들고는 어디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가 설렁탕 집이었다고 합니다.
납치해서 그 돈가방을 받은 오토바이가 갑자기 설렁탕이요? 설렁탕? 아니 이 와중에 밥 먹으러요? 그게 아니라 좀 불안하긴 한데. 왜요? 저희는 이해가 안 되는데. 뒤쫓던 형사들도 바로 손님인 척 따라 들어가 설렁탕 하나씩 시키면서 동태를 살폈는데 오토바이 남성이 카운터에 있던 주인에게 돈가방을 주고는 다시 그대로 나간 겁니다. 주인은 가방을 받고는 주방으로 들어갔고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이 오토바이를 탄 남자를 따라가서 확인해 보니까 남자는 킥서비스 기사였습니다. 형사 신분을 밝히고 이 상황에 대해 물어보니 깜짝 놀라면서 몇 분 전 한 남자가 물건을 하나 받아 설렁탕집에 옮겨달라는 의뢰를 했다는 겁니다. 어머. 통화 기록 등을 확인했을 때 정말 의뢰 기록이 있었고 사건과는 관련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금 이 돈이 옮겨 다닐 것 같아요. 계속 던지기 형식으로 계속 옮겨 다니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네, 설렁탕집 형사님들이 안에서 상황을 주시한 지 30분이 지나갈 무렵 식당 앞에 택시 한 대가 또 멈춰섭니다. 그리고는 택시기사가 내려서 식당 주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몇 마디를 나누고는 카운터에서 돈가방을 받은 뒤에 택시에 타서 또 출발하는 겁니다. 어머. 그러면 또 던지기를 또 하는 분위기인데요? 처음에 이것도 누구한테 왔죠? 택시기사. 이 택시기사가 진짜 뭔가 범인이라기보다는 택시기사한테 뭔가 심부름을 시킨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앞에 킥서비스 기사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한 실내 포장마차 앞에 택시를 멈추더니 포장마차 주인에게 돈가방을 맡기고 바로 나오더라고요. 역시 확인해보니까 이 택시기사도 의뢰받은 거였고요. 몇 분 전 어떤 남자가 2만 원을 주면서 한 설렁탕집에 맡겨놓은 물건이 있는데 찾아서 포장마차로 가져다 달라고 했다는 건데요. 어머. 의뢰한 남자 인상착의를 물어보니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덩치도 크고 갸름한 얼굴에 짧은 머리 스타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포장마차까지 갔어요. 포장마차에 또 누가 돈가방을 가지러 왔나요? 형사님들은 이번에 포장마차에서 손님으로 또 위장해서 다시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렇게 돈가방을 따라 움직인 지 2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 6시 40분경 갑자기 포장마차 가게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받은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아, 가방이요? 아, 네, 도착했어요. 아, 지금 찾으러 오신다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화 통화하는 이 뉘앙스는 잘 아는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름을 부르거나. 찾아가세요. 그것도 아니니까. 네. 그럼 직접 찾으러 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게요. 찾으러 왔나요? 저희도 왠지 이건 범인의 전화 같더라고요. 꼭 오겠구나 싶어서 밖에 있는 형사들에게도 상황을 알리고 기다렸는데 계속 기다려도 결국 아무도 안 나타났습니다. 저희도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허탈했습니다. 야, 이거는 환장을 미칠 노릇이죠. 네, 진짜 답답하네요. 아까 전에 그 퀵서비스 기사에게 주문을 의뢰한 번호 네. 그리고 포장마차에 걸려온 전화번호 네. 그걸 다 조회해봤는데요. 같은 번호의 대포폰이었습니다. 대포폰. 이전 통화 기록이 아예 없는 걸로 봐서는요. 이날 딱 하루 이 범행을 위해서 준비한 휴대폰이라고 추정이 됐습니다. 딱 하루. 형사님들은 이제 형사 신분인 걸 밝히고 돈가방을 맡아준 그 설렁탕집 그리고 포장마차 주인을 만납니다. 어쩌다가 돈가방을 맡게 된 건지 물어봤는데 네. 이때 설렁탕집 주인이 아주 솔깃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점심때인가? 그 남자 2명이 식사하면서 소주 한 병을 먹고 갔는데요. 계산할 때 돈 2만 원을 더 주더니 내일 택배가 하나 올 건데 잠깐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찾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철두철미한 놈들이 얼굴을 노출했을까요? 혹시 몰라 남자들 인상차기를 물어보니까 둘 다 덩치가 컸는데 한 명은 스포츠형 머리에 준수한 외모였고 한 명은 동물 얼굴에 눈이 좀 부리부리한 편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단서가 없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단서가 아예 없진 않습니다. 형사님들은 식당 주인분에게 물어서요. 전날 판매한 소주병을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지. 야, 이것도 힘든 일인데. 그 소주병을 들고서 잔을 따르고 했다면 지문 또는 혹시 DNA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다행히 주인분이 전날 판 소주병을 잘 모아두셨더라고요. 일단 전부 수거해 긴급으로 감식을 맡겼습니다. 근데 설렁탕집이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겠어요. 많은 사람의 지문과 DNA가 나올 텐데 그렇죠. 야, 이 안에서 범인을 가려낼 수 있는 단서가 나올까요? 나옵니다. 과수팀의 감식 결과가 나왔는데요. 유력 용의자 한 명이 특정됐습니다. 그게 누군데요? 소주병에서 나온 지문에서 유일하게 전과가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나왔는데요. 40대 중반의 전과 5번의 남성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패싸움을 하다 학생 한 명이 사망하면서 상해치사에 연루된 적도 있었고 특수절도 상해 등으로 징역을 살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사진이 그 설렁탕집 주인이 말한 생김새랑 비슷했나요? 네, 짧은 스포츠 머리에 가름한 얼굴이 왠지 두 남자 중 하나인 것 같았는데 설렁탕집 주인분을 찾아가 보여주니까 그때 찾아온 남자가 맞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짧은 스포츠 머리를 한 이 씨 납치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최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최 씨 인적 사항을 확보한 우리 형사님들은요. 최 씨의 통신 기록, 금융 기록 등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다 해봅니다. 그런데 이 최 씨가 보통 놈이 아닙니다. 응? 이 최 씨가요. 자신의 명의로 된 어떤 것도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 명의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말이 안 되는데. 집, 차, 휴대폰 등 행적을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아무것도 나오진 않았는데 다행히 딱 하나 남아있는 흔적이 실마리가 돼서 공범의 존재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최 씨가 반년 전쯤 교통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본인 차가 아니라 당시 만난 여자친구 차였던 겁니다. 이미 헤어진 상태였고요. 최근엔 연락한 적이 없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고 알만한 친구 한 명을 알려준 겁니다. 최 씨와 오랜 학교 동창인데 충남에 있는 석산에서 둘이 같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석산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같이 친하게 지내며 일한 동창도 있었습니다. 동창 인적사항을 확인해 사진을 보니 눈이 크고 부리부리하길래 혹시 공범일까 싶어 바로 설렁탕집 사장님한테 보여줬더니 그날 소주를 마신 나머지 남자 한 명이 맞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공범인 이 남성을 손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손 씨까지 범인으로 특정이 되고 천안경찰서에는 아주 삼엄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게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게 확인할 거? 무엇? 이게 뭔데요? 뭘까요? 이 시기에 천안 일대의 강력 사건이 이상하리만큼 많이 터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살인 사건이 터져서 매일매일이 비상이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범인이 잡히지 않은 미제 사건 몇 개가 범행 방식이 비슷해 범인이 같은 연쇄 범죄로 추정되고 있었는데 이번 이 씨 사건도 그 사건들과 비슷한 부분이 있던 겁니다.
미제 사건들이 어떤 사건이었는데요? 고급 승용차주들을 노리고 금품을 뜯어낸 사건이었는데요. 차주가 흉기에 찔리거나 목이 졸려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차에 공통적으로 뒷범퍼가 찌그러져 있었는데 아마도 범인이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공격하는 식인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2명의 고급 승용차 차주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아직 범인을 못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천안에서 이런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당한 고급 승용차주 피해자가 한 명 더 있었는데요. 네. 다행히 이분은 범인들하고 필사의 격투 끝에 빠져나와서 어머. 상해 정도에만 그치고 목숨은 건졌습니다. 근데 이 피해자가 당시 2인조 범인들의 얼굴을 똑똑히 봤다는 겁니다. 확인이 됐나요? 피해자분을 찾아가 최 씨와 손 씨의 사진을 보여줬더니 자신을 폭행하고 납치하려던 2인조가 맞다고 했습니다. 그럼 너무 불안한데 지금 납치되어 있는 이 씨도 목숨이 무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 아닌가요? 손 씨까지 특정했을 때 이미 시간이 한 3주 정도 흐른 시점이었는데 이 씨는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아마도 뭔가 일을 당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후에 형사님들은 최 씨와 손 씨 추적에 열을 더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다. 이게 뭔데요? 아무래도 본인들 신원까지 특정되고 형사들이 혈안이 돼서 찾으러 다니니까 둘 사이에도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손 씨가 자신의 친형을 통해 최 씨가 어디 있는지 형사들에게 위치를 알려준 겁니다. 아니 근데 최 씨가 잡히면 자기도 발각될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상대방 공범의 위치나 수사할 단서를 던져주면서 자기가 도주할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 도주 시간 얼마나 늘어난다고. 날박한 거죠. 그래서 최 씨는 어디 있답니까? 도봉구 모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정말이었고 최 씨가 당시 지내고 있는 은시처까지 알려줬습니다. 아이고. 다 알려줍니다. 근데 천안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봉구로 갔었어요? 다리에 어릴 때부터 종기가 있었는데 그걸 수술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필 저희가 간 날 최 씨가 외출을 나간 상태인 겁니다. 가면 없어요, 범죄자들. 그러게요. 형사님들이 오신다는 걸 눈치챈 건가? 아직 목발을 짚고 다니는 상태에다 태어날 단계가 아니라 병원 관계자 얘기로 병원으로 다시 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내부와 주차장에서 잠복을 하면서 최 씨가 나타나길 기다리다가 반나절 만에 정말 목발을 짚고 쩔뚝이며 병실로 들어오는 최 씨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여자친구와 데이트하고 들어오던 길이었습니다. 사람 납치를 해놓고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겨? 자기가? 진짜 어이가 없네요. 범행은 인정하던가요?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자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며 딱 잡아댔고요. 당신들이 도무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증거 있냐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 똑같은 레파토리죠. 증거 내놔라. 내가 범인한 증거 있냐. 그게 범인이란 증거인데. 저 범인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뭐 범인이 증거 찾아오라니까 찾아야죠. 최 씨의 은신처를 수색한 형사님들은 최 씨의 거짓말을 깨부술 결정적인 증거품을 찾습니다. 증거품이요? 은시처에서 람보칼, 절단기, 드라이버, 케이블 타이 등의 범행 도구들이 가득 있었고 범행 중에 훔친 물건으로 보이는 골프채와 명품 시계가 있어 혹시나 싶어 이 씨 가족들에게 확인해 보니 이 씨의 물건이 맞다고 했습니다. 은시처에 있던 이 씨 골프채와 시계를 보여주니까 그건 어떤 아파트 주차장을 둘러보다가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가 있어서
그냥 훔치기만 한 거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범행 자체를 일체 부인했는데요. 그래도 형사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이 씨 장례라도 치러주자. 계속 설득을 하니까 태도가 조금 바뀝니다. 아, 태도가 좀 바뀌어요? 어떻게요? 사실 손 씨가 사람 하나를 죽이고 사찰에 버리는 걸 들었다면서 그게 그 사람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시신부터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혹시 어디라고 했는지 기억나냐고 하니까 정확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시신을 찾았나요? 시신이 발견된 장소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아이고, 한겨울에 어우, 수로 아닌가요? 수로 안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거야. 발견됐을 당시에 시신의 상태는 어땠나요?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된 상태였고요. 양 손목과 발목에 결박 흔적과 목 부근에 조인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에휴. 손에 살점도 다 떨어진 상태라 입고 있던 양복 왼쪽 주머니에서 발견된 골프 회원 카드와 치아 상태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을 보니까요. 최 씨는 뭐 살인이나 유기는 자기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 들었다고만 했잖아요. 근데 저 영상에서 봤듯이 저 비탈길에 내려가서 성인 남성을 유기하는 데는 혼자서는 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이제 공범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손신 찾았나요? 손 씨와 자주 만나는 걸로 추정되는 형과 누나의 휴대폰 기록 위치가 주로 안산에 뜬다는 걸 확인했고 안산을 샅샅이 뒤져 결국 한 원룸촌 앞에서 손 씨도 검거했습니다. 황당했던 건 손 씨를 검거할 당시 손 씨가 손에 책 몇 권을 갖고 있었는데 보니까 중국어 교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중국으로 밀양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서점에 가서 교재를 사왔다고 했습니다. 이게 끝까지 도주할 계획만 세우고 있었다면 손 씨도 범행을 인정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의외로 손 씨는요, 이 씨를 살해한 건 물론이고요, 앞서 의심하고 있었던 고급차 차주를 살해한 한 건의 강도살인과 다행히 상해에 그쳤던 그 한 건의 강도상해 모두 최 씨와 함께 돈을 노리고 범행한 게 맞다고 인정을 했고요. 추가로 강도살인 미수 1건, 숙수절도 2건까지 총 6건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다니는 동안 어떻게 최종 10억을 모을 목표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있어 보이는 비싼 고급차 차주들을 범행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 씨도 납치를 한 거였는데 생각보다 가진 돈이 얼마 없어서 그냥 죽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아내한테 얘기하면 5천만 원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해 조수석 서랍에 있던 첩첩장을 꺼내 협박 편지를 쓰게 했다고 했습니다. 아우, 편지를 쓰고 몇 시간 후 최 씨가 이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했고요. 피해자들을 직접 살해한 건 다 최 씨라고 했습니다. 손 씨가 이렇게 다 풀었는데 최 씨도 인정하던가요? 아니요. 최 씨는 끝까지 모든 범행을 부인했고 이 씨에게 금품만 훔친 게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야는 또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거든요. 결과는 어떤가요? 일단 1심 재판부는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여 최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고요. 손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웃긴 건 최 씨랑 손 씨가 둘 다 항소를 했습니다. 당연히 기각됐고요. 그런데 말이죠,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2007년 1월 초 우리 김 형사님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최 씨에게서 온 편지인데요. 동생, 내가 참 죄 많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숨길 게 뭐 있겠습니까?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싶습니다. 긴히 할 얘기가 있으니 교도소로 면회 한번 와주세요. 그때 모든 사실을 다 얘기하겠습니다. 검찰에 송치하는 날 최 씨가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며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할 거지만 그게 잘 안 되면 저를 찾겠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더니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또 형사님 입장에서는 뭐 이제라도 자백을 하려는 건가 싶어서 형사님은 편지를 받은 다음 날 바로 최 씨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처음부터 쉽게 입을 여지 않아서 며칠간 찾아갔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 자기가 이 씨를 살해한 게 맞다고 인정했고요. 그리고 며칠 뒤엔 자기가 사람을 7명을 더 살해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미수에 그친 범행도 있다고 했고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누구랑 어떻게 죽였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 사건이 있었는지 찾아보면 정말로 있는 겁니다. 이 중 몇 가지는 손 씨도 함께 했다고 얘기했고요. 40일간 매일같이 찾아가 자백과 진술을 받았습니다. 앞서 기소된 사건은 이렇게 총 6건이고요. 고령, 당진, 천안, 남양주, 하남, 서울, 광주, 순천 등 최 씨가 추가로 자백한 범행이 12건이었습니다. 아니면 그럼 여기 있는 이 피해자들도 다 고급차를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대부분 공통적으로 돈이 좀 있어 보이거나 어디서 돈을 좀 벌었다는 소문이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며칠씩 미행하다가 범행한 겁니다. 집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살해한 경우도 있었는데 어떨 땐 가스검 침원, 또 어떤 경우엔 방송국 촬영팀처럼 위장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훔친 돈이 다 합쳐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범행을 손 씨도 다 같이 했다는 거예요? 추가로 공범이 2명이 더 있었는데 한 명은 최 씨의 친형이었고 한 명은 손 씨 친구였습니다. 최 씨를 필두로 어떨 땐 2인조, 어떨 땐 3인조로 범행을 했더라고요. 아니 근데 대법원 판결 앞두고 왜 이렇게 갑자기 자백을 하는 거죠? 이거 본인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은데. 아니면 그냥 사형까지 받은 마당에 그냥 다 털어놓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네, 다 내려놓고 그냥 남은 범행도 자백한 건가?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인 줄 알고 그래도 잘했다고 토닥여줬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검은 속내가 따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과 손 씨의 형량이 다른 것에 항상 번개했는데 손 씨의 형량을 더 가중시킬 목적으로 자신들의 여죄를 계속 말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더 불안한 게 아까 형사님한테 3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면담이 끝나는 날 저한테 또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잘 해결되면 3탄이 있다면서 꼭 찾아오라고 했는데 보름 후에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책 씨가 목을 매달았다고 하더라고요. 대학교 격리부장 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1, 2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씨가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교도관이 최 씨를 발견하자마자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일주일 뒤에 내사 판정을 받았고요. 나머지 공범들도 죄값 받았겠죠? 재판 결과 어떻게 됐나요? 손 씨는 그대로 무기징역이고요. 그 최 씨의 형 또한 무기징역입니다. 그리고 손 씨의 친구는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 2010년 7월 16일 한 남자가 실종 수사팀에 이런 전화를 걸어옵니다. 저기 실종팀이죠? 제 여자친구가 휴대폰도 계속 꺼져 있고 연락이 안 돼서요. 지금 너무 걱정이 되는데 하필 제가 지금 군인이라서 직접 나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혹시 여자친구가 잘 있는지만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열흘 정도 전부터 여자친구가 전화를 안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가 꺼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걱정되는데 당장 휴가를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라 답답한 마음에 저희 실종팀으로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다른 남자가 생겼거나 관계가 소원해져서 나를 피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고 막 그런 뭐 표현을 흔하게 했잖아요. 그런 말로 예. 하긴 하는데 아니면 뭐 일방적으로 찾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열이나 연락이 두절되고 일이 생긴 거면 가족이 먼저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보통 한쪽에서 다른 마음을 먹고 일방적으로 찾아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 여자친구 이름으로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기록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고 들어온 게 없다. 그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했더니 여자친구는 아무도 신고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자친구가 고아원에서 자라서 사실상 가족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친구도 몇 없고요. 그래서 신고를 할 사람도 없고 혹시 여자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도 아무도 모르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 좀 찜찜하긴 하네요. 자, 그래서 형사님들은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기로 합니다. 신고자가 정말 군인은 맞는지, 신고된 여성에게 가족이 없는 게 맞는지 파악하던 그때 이 여성을 찾는 또 다른 사람이 이천경찰서로 찾아옵니다. 그게 누구였는데요? 20대 여성이었는데요. 고아원에서 자매처럼 지낸 언니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동생이 연락이 안 돼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동생 남자친구가 연락이 와서는 직접 신고를 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온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연락이 두절된 이 여성을 김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씨는 당시 나이 25살이었고요. 남자친구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서 부모 형제가 없었고 신고 열흘 전인 7월 7일 새벽 4시 무렵부터 휴대전화 전원이 쭉 꺼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혹시 집에는 가보셨나요? 김 씨는 이천에 있는 한 대기업 제조 공장의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교대 근무로 일하는 직원이기도 했고요. 근데 보통 기숙사에 살면 룸메이트가 있지 않나요? 같이 방 쓰는 사람 있을 텐데. 바로 기숙사에 찾아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김 씨는 없었습니다. 약 열흘 전, 그러니까 휴대폰이 꺼졌던 7월 7일부터 김 씨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었고요. 그 전날인 7월 6일 퇴근 후 기숙사에 돌아오지 않은 게 확인됐습니다. 근데 왜 아무도 신고를 안 했을까요? 룸메이트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열흘 동안 안 나오면 뭔가 알아봤을 텐데. 회사에선 김 씨와 연락이 닿질 않자 무단 결근자로 보고 이미 퇴사 처리를 한 상태였습니다. 뭐 이 퇴사 처리를요? 알아보지도 않고? 보통 그래도 확인을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직원이 갑자기 출근도 안 하고 그 기숙사에도 안 오고 근데 그냥 퇴사 처리?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냥 급히 퇴사 처리한 거 보면 약간 사정 없이 네. 뭔가 일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도 좀 이상해서 회사 직원들과 기숙사 룸메이트를 상대로 여러 차례 조사했는데 모두 범죄 혐의점은 없었습니다. 당시 3교대 근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단으로 그만두는 20대 직원들이 많았는데 그중 한 명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김 씨가 이곳에 일한 지 2달 정도밖에 안 된 신입사원이기도 했고요. 이게 6일날 퇴근하고 기숙사로 돌아오지 않은 거면 이미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기숙사에. 그대로 두고 갔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김 씨 짐을 따로 보관하고 있었고요. 무단으로 퇴사하는 사람들이 종종 짐을 두고 잠적했다가 나중에 다시 찾으러 오기도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혹시 김 씨가 회사를 스스로 관둘 가능성은 없었던 건가요? 실종 신고를 직접 하러 왔던 고아원 언니가 이 얘기를 듣더니 놀라는 겁니다. 동생이 회사 합격 소식을 듣고 대기업에 다니게 됐다면서 굉장히 기뻐했고 일하면서 힘들어한 적도 없었다며 그렇게 그만둘 리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김 씨가 고아원 인근에 살다가 회사 합격 후에 살던 집도 다 정리하고 와서 당장 갈 데가 없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형사님들은 7월 6일 김 씨가 사라진 그날 밤 행적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날 김 씨는요, 밤근무가 끝나고 팀 회식에 참석했었다고 합니다. 동료들 말에 따르면 이날 회식이 새벽 늦게까지 이어졌는데 새벽 3시쯤부터 김 씨가 자리에 안 보였다고 했습니다. 피곤해서 먼저 기숙사로 갔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 동료 한 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갔다고 했습니다. 네. 진짜로 이게 새벽 3시 13분에 왔네요.
아는 동생이 힘든 일이 있나 봐. 너무 힘들어해서 만나러 가봐야 할 것 같아. 나는 먼저 가볼게. 조심히 들어가. 김 씨가 직접 보내온 메시지라 동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고요. 늦게까지 지인을 만나고 놀다가 출근까지 안 한 걸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진짜 만나긴 만났을까요? 지금 보게 될 이 사람이 그 김 씨의 아는 동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김 씨가 동료에게 문자를 보낸 지 약 30분 후 회사 기숙사 정문 CCTV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두 명인데 왼쪽이 김 씨인 것 같고 오른쪽이 남자인 것 같네요. 약간 뭐 부축해서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부축도 해주고 같이 나란히 걷고 있다. 그럴 때 가까운 사이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정확히 좀 안 보이니까 이 화면에 찍힌 사람이 김 씨가 맞긴 맞아요? 회식 장소에서 혼자 빠져나와서 걷는 게 인근 CCTV에서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띄엄띄엄 행적을 따라가 보니까 기숙사 정문 앞에 저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CCTV가 없어서 김 씨 모습이 찍힌 곳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김 씨 휴대폰이 새벽 4시쯤에 꺼졌다. 근데 기숙사 정문에서 CCTV 찍힌 게 새벽 3시 45분이니까 이 사람 만나고 15분 만에 바로 꺼졌다. 야, 그러네. 아, 이거 수상한데. 그럼 이 사람부터 빨리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남자를 만약 약속하고 김 씨가 만난 거면 약속을 잡기 위한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형사님들은 김 씨의 주변 관계를 살피는 동시에 김 씨 휴대폰이 꺼지기 전 통신 기록까지 샅샅이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리만큼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씨가 이천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지역에선 자주 연락해 만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의 6개월 전 통화 기록을 모두 떼서 김 씨와 한 번이라도 통화한 기록이 있는 사람은 모두 만나보고 알리바이도 확인해 봤는데 이날 지인을 만났을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법들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취객한테 친한 사람처럼 접근해가지고 금품을 강취하거나 절취해가는 범죄가 소위 아리랑치기라는 게 있거든요. 일단 지금 김 씨의 그 다음 행적이 전혀 없는 걸로 봐서는 최소한 차량으로 납치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일단 운전을 해야 되고 제압을 해야 되니까 2명 이상의 공범이 있지 않나 하는 상황이에요. 그 우리가 본 CCTV 말고 범인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추적해볼 만한 게 없었나요? 다행히 기록 하나가 더 나오긴 합니다. 새벽 5시 45분경 김 씨 체크카드에서 돈이 인출된 기록이 나온 겁니다. 아, 2시간이 지났네. CCTV 이후에 돈을 뽑았다고요? 네. 어디서요? 아까 본 기숙사 앞 CCTV 장면에서 멀지 않은 회사 인근 편의점 ATM기에서 2번에 걸쳐 총 39만 원을 인출한 기록이 발견된 겁니다. 정말 납치라는 가정하에 김 씨를 협박해서 비밀번호를 그 사이에 알아냈고 그 다음에 뽑은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39만 원이 좀 애매하지 않아요? 뭐 얼마면 얼마지 39만 원. 통장에 있던 돈을 다 뽑은 거였습니다. 이게 김 씨에게 확인된 마지막 생활 반응이기도 했고요. 근데 ATM 이런 거 CCTV가 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찍혔을 테고 누가 찾았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형사님도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상치 못한 일? 해당 편의점에 갔더니 그 며칠 사이에 편의점을 정리하려고 이 점주가 ATM기를 팔아버린 상태였습니다. ATM기를 팔아요? 근데 그걸 어디다 팔았는데요? 강원도 어느 편의점으로 보냈다길래 그 길로 바로 가서 다행히 ATM기는 찾았는데 안에 자료를 전부 포맷해서 CCTV 자료가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강 형사님의 집요하고도 광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형사님은 김 씨가 사라진 그날, 그 시간, 그 일대에 있던 모든 사람을
용의선상에 올립니다. 맨땅의 헤딩이나 다름없지만 우선 김 씨 실종 전날 저녁인 7월 6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7월 7일 오전 8시까지로 시간대를 넓게 잡고 기숙사 인근 기지국에서 잡히는 모든 휴대전화번호와 기숙사 앞 도로를 지나간 모든 차량 번호를 리스트업했습니다. 그랬더니 차량은 약 1000대, 사람은 10,000명 정도 나왔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무조건 이 중에 있다는 생각으로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일단 20, 30대의 젊은 남성 그리고 여성을 노린 강도나 성폭행을 저지른 전과자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수상한 인물이 있는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수사였습니다. 일단 조사 대상자들의 수사 협조 자체가 힘들었고요. 조금이라도 낌새가 있는 인물이 나타나면 그 사람의 그날 행적, 알리바이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봐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범인과 먼 인물들을 지워가면서 맨땅의 헤딩 수사가 이어졌고요. 시간은 4개월이 흐릅니다. 그간 생활 반응도 전혀 없어서 사실상 돌아오지 못할 상황일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2001대에 시신이 있을 만한 곳도 다 수색해봤는데 찾지 못했고요. 그래서 같이 일했던 형사들 모두 빨리 범인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사 4개월 만에 드디어 수상한 인물 하나가 형사님의 눈에 탁 걸려듭니다. 여주에 사는 23살 남성이었고요. 김 씨 실종 날 기숙사 인근 기지국에 잡힌 기록이 있어 단순 참고인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천에 온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친구랑 이천에 나이트를 갔던 게 기억이 났다면서 갑자기 넉 달 전 일을 술술 얘기하는데 4개월 전에 일을 술술 얘기한다? 뭐라고 했는데요? 와, 내가 어떻게 이날을 깜빡하고 있었지? 그날 최강 완전 작살날 뻔한 날인데. 아, 그날 저랑 나이트 같이 갔던 애가 강호예요. 그러니까 그날 한 새벽 4시 반쯤 됐을걸요? 나이트에서 나가라고 막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아시죠? 그 끝날 때 나오는 노래 그거. 그래가지고 슬슬 나가다가 아니 강호가 어떤 아저씨랑 싸움이 붙은 거예요. 아니 뭐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주먹까지 날아가네. 그날 저 진짜 강호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 아무래도 저 혼자 낄 사이즈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택시 타고 여주로 갔죠. 제 친구들이 한 덩치 하거든요. 그 둘이나 데리고 딱 갔는데 없네? 아니 어딜 끌려간 건지 뭐 집에 간 건지 강호도 안 보이고요. 아 그럼 저만 개고생했죠 뭐. 뭔가 만들어낸. 네. 싸움을 말리긴 해야겠는데 경찰에 신고해서 일을 키우긴 싫고 순간 자기 동네에 싸움 잘하는 두 친구가 생각나서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 그날 나이트에서 싸움이 났다는 친구 그리고 여주에서 데려왔다는 친구 2명까지 모두 조사하게 됐는데 이날에 대해 똑같이 진술했습니다. 심지어 친구 둘을 데리고 이천으로 돌아왔다는 시간이 새벽 5시 반이었는데 그 시각 이들이 탔던 차량이 이천 톨게이트로 들어온 것까지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주에서 이천 온 게 지금 맞다. 그럼 뭐야? 이 말이 지금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수상한 게 하나 걸렸습니다. 그 싸움이 났다는 강우란 친구를 셋이서 흩어져 찾으러 다녔는데 어느 순간 자신들을 이천까지 데려온 친구도 사라졌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얼마 후 나타나서는 여주로 돌아가자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셋이 흩어져 있었다던 빈 시간이 새벽 5시 40분에서 50분경. 그러니까 김 씨 체크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간 시간하고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일단 지금 시간상으로 따져보면 싸움을 말리러 도와주려고 왔다는 그 덩치 큰 두 명이 알리바이 조작을 위해서 일부러 여주 이천을 좀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어요. 수사팀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조작한 일은 보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체적으로 움직인 거는 진술한 남자, 그 다음에 강호라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둘은 기지국 위치로 봤을 때 김 씨 실종 전날인 7월 6일 밤부터 쭉 이천에 있던 게 확인됐거든요. 뭔가 일을 벌인 후 돈을 찾기 위해서 이후 행적에 대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여주에 있던 친구 2명까지 끌어들인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형사님들은 이들이 설계한 알리바이에서 또 하나의 허점을 발견합니다. 허점. 그게 뭡니까? 이날 나이트에서 싸움을 했다는 최강호의 차량이 톨게이트를 빠져나간 게 확인이 됐는데요. 그 시각이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이천을 빠져나갔다? 우리가 4시면은 그때 김 씨 휴대폰이 꺼진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야, 그러면 새벽 4시 반에 이천 나이트에서 싸움이 났다는 건 확실히 거짓말이네요. 그건 거짓말인 거죠. 4시에 최강호는 이미 피해자를 납치해서 이천을 빠져나갔다는 거네. 아, 그럼 피해자 돈을 뽑은 건 거짓말로 진술한 그 사람일 수 있겠네. 그렇게 되면 둘이 한 게 맞나 보다. 그래서 이 둘에 대해 알아보니 둘 다 채무가 좀 있었고 최강호는 과거 절도에 폭행 전과까지 있더라고요. 전과자였구나. 근데 이게 참 사실 애매한 게 뭐냐면 정황상 지금 용의점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일단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증거는 없어요. 직접 증거는 없다는 얘기죠. 알리바이까지 이렇게 만들어낼 정도가 되면 쉽게 자기 범죄를 드러내고 자백하거나 수사팀에 와서 범죄와 관련된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죠. 맞습니다. 저희도 답답했던 게 둘을 용의자로 두고 수사하는 걸 눈치채는 순간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계속 동태만 살피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살인이라면 시신도 안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난감하네요, 이거 진짜. 네. 자, 그래도 우리 형사님 어떤 분입니까? 집요하신 분이잖아요. 네. 형사님들은 틈날 때마다 이 두 사람을 만나서 작은 단서가 될 만한 걸 모읍니다. 그렇게 수사를 시작한 지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됐는데요. 그때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경기 남부청? 뭐라고요? 저기 형사님, 지금 20대 여성 실종 건으로 최강호 수사하고 계신 거 맞죠? 어제 최강호 여주경찰서에 구속됐습니다. 강도 강간 사건으로요. 최강호가 여주에 있는 노래방 여사장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을 저지른 후 금품을 훔쳐 도망가다가 잡힌 상황이었습니다. 최강호의 차량 트렁크에서 칼이랑 청테이프, 노끈도 발견됐다고 했고요. 근데 일단은 경기 남부청에서는 여주 사건을 어떻게 알고 또 형사님한테 연락을 한 건가요? 혹시 두 사람이 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해서 지방청에 2명에 대한 사건이 접수되면 연락을 달라고 요청해놨던 상황이었습니다. 공조 수사를 그쵸. 해놓고 있었구나. 근데 이거는 전혀 다른 사건인데 이걸로 김 씨 사건까지 뭔가 얻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도 일단 다르고 노래방 여주인을 노린 것까지 좀 사건 자체가 아예 다른 거잖아요. 김 씨 사건은 뭐냐? 모른다. 발뺌하면 또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형사님들은 이 사건을 빌미로 김 씨 사건에 대한 자백을 받아낼 시나리오를 짭니다. 일단 구속된 최강호가 아닌 거짓 진술을 술술 늘어놓던 그 친구를 먼저 찾아갑니다. 그 친구를 찾아갔다고? 최강호를 찾아간 게 아니고요? 네. 왜죠? 아무래도 최강호는 전과가 있어서 증거가 있기 전까지 절대 입을 열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압박해보기로 했던 거죠.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강호 어제 구속된 거 알지? 강호가 다 불었어. 야, 이거는 정말로 순간 뜨끔할 거예요. 뭔 일이 있다면. 야, 그러니까 뭐라던가요? 담배를 한 대 달라고 했습니다. 강호가 진짜 다 털어놓은 줄 알았던 겁니다.
이제 뭐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 둘이 납치해서 살해한 게 맞다고 혹시 다 얘기한 겁니까? 둘 다 도박빚이 좀 있어서 강도를 계획했다고 했습니다. 마침 김 씨가 혼자 걸어가길래 차로 납치했다고 했고요. 이때만 해도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이동 중에 둘이서 대화를 하다가 서로 이름을 부른 거죠. 그리고 이름을 김 씨가 듣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최강호가 그냥 죽이자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요? 최강호는 여성을 데리고 여주에서 기다렸다고 했고요. 공범이 친구들을 불러서 알리바이를 만들고 돈을 찾아 다시 최강호와 만납니다. 최강호가 김 씨를 목 졸라 살해했는데 이때 소리가 밖으로 셀까봐 노래를 크게 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살해 후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하고 풀로 덮어 가렸다고 자백했습니다. 일단 길 가던 피해자를 납치해서 알리바이를 실행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3시 45분에 접근해서 여주에 있는 친구들 데려간 게 4시 반경이었잖아요. 이걸 본다면 갑자기 만들어진 범죄가 아니고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상대방은 특정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을 벌일 거라는 계획. 그렇죠. 피해자 시신은 찾았나요? 범행이 일어난 게 여름이었다 보니 그간 태풍의 폭우에 장마까지 온갖 계절이 다 지나간 상황이었습니다. 제발 무사히 유골이 남아있길 바랬는데 꽝꽝 언 배수로를 깼더니 피해자 두개골이랑 큰 뼈들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그때부터 물이 흘러갔을 물길을 따라 작은 뼈 조각까지 찾아내려고 했는데 다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거 힘들지. 그 최강호는 자백을 했나요? 처음에는 공범이 자백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차량 CCTV 시신 유기 장소, 수습한 피해자 유골 사진을 보고 결국 자백했습니다. 죄책감이란 것을 모르나 봐. 찾아볼 수가 없는 아주.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최강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유족의 합의로 최종 15년, 공범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이 어딨어? 유족이 어딨어? 혼자 있는데. 안타깝게도 김 씨가 성인이 된 후에 자신을 낳아준 친엄마를 찾았다고 합니다. 가끔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고요. 아, 그래도 근데 난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합의가 돼요? 맞아요.